23년 말 돼야지 일단 이런 추세가 끝날 것 같고 그때가 약간 바닥을 논의하는 시점이 아닐까. 내년 하락폭도 올해만큼 클 거라 보세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사는 게 맞는데 이제 가격을 보고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집값 그러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내년 한 해 2023년만 놓고 또 전망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게 가격과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에서 결국에는. 네네, 부동산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투자 매력을 많이 상실했죠. 그렇죠. 네, 많이 상실했고 그 이유는 레버리지 자산인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자체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매각 차익이 발생해야 되는 형태의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막 사람들이 차익형 부동산이다, 뭐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고 차익형 부동산 아파트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뜩이나 주택의 임차료가 높지 않은 레벨에서 이렇게 대출 이자까지 높아졌는데 아파트는 그야말로 차익형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투자 매력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파트가 종전에는 투자 자산이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주거 서비스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인식 전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투자수의 유입 자체가 되게 많이 낮아진 게 요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시점과 가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주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좋은 시점에 사고 좋은 가격에 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좋지 않은 시점에는 안 사고 좋지 않은 가격에는 또 안 사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아파트는 이제 그런 시점에 대한 훈련들, 그다음 금리에 대한 어떤 얘기라던가 대출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정책도 얘기했지만 정책도 5단계 정도 가는 그런 강력한 완화책이나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때는 매수 매도의 어떤 신호를 주기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많이 됐는데, 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아까 결국 시장 전망 물어보셨는데 23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춘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리고 어떤 그 전세가의 하락을 멈췄는데 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전세 1.6배나 1.7배 정도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거긴 거의 다 하락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격만 보면은요. 근데 전세가가 하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단계라면은 가격의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월세 같은 그런 임차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인데 그거를 전세로 전환하면은 전세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20년치를 전환하면은. 그래서 전세가 자체는 월세 현금 흐름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인데, 그래서 전세가 별로 없으면 월세를 보든가요. 그러니까 월세 하향 추세가 일단락 되면은 거기는 실제 주거하는 가치가 거의 바닥까지 왔다는 거고요. 거기서부터는 바닥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걸 보는 팁으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일정 배율을 한국이 유지해 왔는데 그게 한 1.6, 1.7배 정도 장기 평균을 유지해 왔는데, 전세에 막 2배나 뭐 2.5배나 이러면은 좀 매매가가 높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낮으면은 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전세 하향 조정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조금 잡고 싶으면은. 그 내년에는 전 역전세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년 내내 어느 정도의 그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어쨌든 임대차 2년 차니까 23년 말 돼야지 일단 이런 추세가 끝날 것 같고 그때가 약간 바닥을 논의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저자님은 하락론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하락론자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7년, 30년까지 그때 가서야 이제 반등할까 말까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고, 장기전으로, 그냥 좀 단기전으로 지금 물량도 너무 없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24년, 5년 요때쯤부터 다시 이제 집값이 좀 꿈틀꿈틀할 수 있다. 좀 단기전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자님 단기전과 장기전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우세요? 저는 막 2025년 이후의 마켓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부동산이 항상 플러스 2년 정도의 그 레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가 이제 죽었을 때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입주가 있어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는 올해 죽었는데 입주는 내년, 내후년 정도 있다 보니까 요 2년이
꽤 침체 기간이고 그래서 아마 25년 얘기가 나오는 걸 겁니다. 23년에 수요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22년에 죽었는데 23년과 24년에도 입주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역시 중공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공 미분양이 쌓이는 상태에서 심리가 완전히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요 다음 해인 어째 25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언제 살아나냐 이 질문은 그냥 그것도 역시 가격 조정의 속도하고 가격 조정이 정말 가파르고 정말 주택의 내재 가치에 근접하는 순간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수들이 많아서 25년 이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게 위아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요하고 공급만 보면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쉬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요 공급이었고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 우호적이었고요. 금리가 계속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상태니까 수요 공급 이슈가 사라졌고 그냥 기준금리만 쳐다보는 기준금리 그 자체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되게 메이저하니까 이 전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내려오긴 하겠지만 중금리로 갈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죠. 그럼 이런 컨센서스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우리나라 가계는 그 중금리가 되면은 가구 소득의 20%만 주거비 내다가 30%를 주거비 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데 그거 진짜 부드럽게 넘어갈 거냐.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바닥 잡고 다시 수요 공급 이슈로 가는 거고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꽤 긴 기간 동안에 수요가 위축이 돼서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급락 하락세는 멈췄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형태로 그냥 흐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좀 그 이후에 시점을 전망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해요. 올해 하락폭이 이제 컸잖아요. 네. 내년 하락폭도 올해만큼 클 거라 보세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는 역전세 초입이었고 내년이 역전세의 피크에 진입을 하니까 내년 하락기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변수는 있는데 변수는 당연히 금리랑 정책인데요. 금리랑 정책 부분에서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 기조대로 간다면은 지금 거래량보다는 내년에 좀 더 역전세 임팩이 세지면서 하락 거래가 좀 더 많이 기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인 분들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포지션은 이제 가능하다면 월세에 일단 계속 그냥 있으면서 이제 집값이 이제 나중에 꿈틀할 때가 좀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뭐 전세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사는 거는 분위기상은 정말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않는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투자자산적인 접근이어가지고 4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 이상의 안정적인 거주가 필요한 분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무조건 어떤 시점에 시점과 가격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더 시점과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간단한 팁을 드린 거고요. 임차료가 그러니까 19년 수준의 임차료 레벨로 돌아간 지역이 매매 가격 역시 그 임차료 전세에서 이제 2배 이하로 막 1.7배 레벨로 막 내려갔으면은 가격 조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인데 당신의 그 소득이랑 대출 부담 한도 안에서 주거비 20-25% 정도 부담하면 이거 내가 커버 되겠다고 하면은 사는 게 맞고요. 이게 PIR 10배 이론이고. 근데 시점으로도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는 부양책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책을 계속 썼던 것처럼 부양책도 계속 쓸 거고 어떤 경우에는 부양책이 8년 동안 쓴 적도 있고 규제책도 막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낼 텐데 부양책에서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어요. 사실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연준에서 부양책 쓴 것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양책 막 썼지 않습니까? 그냥 돈 직접 줬잖아요. 돈 직접 주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막 회사채 사드려요. 막 망하는 기업 나오니까 망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망한 회사가 없었잖아요. 네, 회사채 막 다 사드리고 그래서 주식이 막 빠지는 데니까 그럼 ETF까지 살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부양책 역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과감하고 뭐 상상도 못할 수준의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제 기준에서는 그게 2014년 9일이었어요. 2014년 9일 대책에서 부양책이 뭐가 나올까 해서 봤는데 갑자기 주택 공급을 안 하겠대요. 나라에서. 근데 주택 공급이 민간이 하니까 그 기저인 땅을 안 공급하면 되지 이러면서 땅을 더 이상 지정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집을 어디다 짓냐? 그러니까
무제한 공급 축소 정책이더라고요. 지금 묘사하면은. 그래서 그런 정책도 냈었기 때문에 부양책 역시 그 정도의 강도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정도의 강도가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해석하면 시장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제 시점 전략을 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을 잘 재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승기 때 네. 그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실거주는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네네. 요 멘트 이제 지금 하락기를 접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실제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멘트가 그 작동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점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점을 잘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시점의 변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가격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대한 그런 기준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뭐 굉장히 싸다 비싸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것도 없었다 보니까 다들 대부분 시점에 좀 함몰됐지만 실거주는 사야 된다 이거에 뭐가 밑에 깔려 있냐면은 실거주는 장기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점 잡기 어렵다. 근데 하워드 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점 잡기 어렵다는 건 벤자민 그레이엄도 얘기했고 하워드 마스 뭐라 그랬냐면은 시점 잡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다. 장기 보유해라. 그러면은 그 시점의 변동성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장기 보유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건 가격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장기 보유할 컨셉으로 좋은 가격에 사면 너 무조건 돈 번다. 이게 하워드 막스 컨셉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시점 잡기 어려운데 실거주는 이 말이 갈로 열고 장기 보유를 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이 아무리 잘못 잡아도 장기 보유하면은 괜찮았다. 이게 실거주 1주택자는 언제든지 사라 이 말이 꽤 먹혔던 기간이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7년 반 정도를 거주를 하시니까 7년 반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시점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이게 잘 먹혔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실거주자는 사는 게 맞는데 이제 가격을 보고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니까 기본적으로 오래 갖고 계실 건데요. 가격 잘못 보면은 10년도 물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영등포에 있는 모 아파트는 2008년에 분양할 때 이제 50평대 아파트를 13억 9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요. 2008년에 13억 9천에 영등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13억 9천 회복한 게 2020년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을 명목으로 그 명목 금액이 회복을 했으니까 실질로는 이제 회복을 안 한 거지만 어쨌든 명목이라도 13.9에 왔잖아요. 그게 13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기 보유하더라도 꽤 큰 그 손실에 임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1주택자는 언제든지 사라가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는 가격을 잘 보고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을 보고 사지 않으면 나중에 원금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원금은 아닐 것이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 잘못 잡은 거는 장기 보유하면 웬만하면 해지가 되는데 그렇죠. 가격 잘못 잡은 거는 정말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격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그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거의 진리 같은 첫 번째 멘트가 방금 전 거였고 두 번째가 집값은 결국 우상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말도 요즘에는 아닌가? 이제 앞으로 집은 투자 자산이 아닐 수 있어. 집은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지. 이제 그런 이제 댓글도 요즘 많이 달리더라고요. 우상향 하나요?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근데 그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한 10년 전이랑 11년 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2010년, 11년에 요즘이랑 유사하게 일본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특히 한 15년 정도가 됐을 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본 역시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 찍고 나서부터 주택가격 하락이 좀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 정점 찍은 15년부터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풋값이 인구인 거죠. 인풋값이 인구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은 인구 곱하기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레고리 맨큐 논문에서도 미국 역시 주택 가격이 장기 침체할 것 같다 2006년부터 이거를 89년에 쓰면서 인풋값으로 인구를 막 집어넣는데 소득도 적당한 소득 증가율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기술혁신, 그러니까 그 생산성 증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냥 소득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되면서 실제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더 소득을 많이 일으키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이제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는 반드시 그냥, 그러니까 인구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걸 넣는 건 맞는데 여기다 곱하기 그냥 우리나라에 정말 그 생산성 요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망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다들 넘어가는 거냐면은 그래도 우리 뭐라 그럴까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도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도 만들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만들면은 과거보다는 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장기 생산성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해야 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제가 투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전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그런 상품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이렇게 혁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로 이어지고 구매력으로 이어져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아주 장기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의 그 가격 변동성은 매우 진폭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그 어떤 경우에도 PIR 18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 12배인데 지금 18배 왔어요. 좀 내려서 17배 됐어요. 가격이 그냥 횡보만 하더라도 이게 소득이 계속 늘면 따라가겠죠? 근데 계속 늘면 따라가는데 이 기간이 꽤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택가격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진짜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10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때는 장기 거주할 거니까 살 건데만 아니라 장기 거주할 건데 가격이 좋아야 사야 되니까 진짜 전세가 하향 안정화 됐는지 이 전세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택 매매 가격이 좀 설명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럼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랑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는 아까 전세가랑 또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나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시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은 뭐가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대출이 늘어나요. 대출이. 아, 그렇죠. 대출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올해 대출이 얼마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올해 대출이 더 늘어났나요? 원래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작년, 재작년에 140조씩 늘었거든요. 1년에 140조씩 늘었어요. 올해 마이너스 5조예요. 처음으로 줄었어요. 20년 역사에서 대출이 마이너스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뭐니 막 있었잖아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가계 신용 사이클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주택 좀 부양을 했거든요.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계 대출의 증감이 줄어든 적은 있었는데 넷으로 마이너스 찍힌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만큼 돈을 안 빌린다는 거니까 자산 시장이 셀 리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막 가계 신용이 한 2,000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 성장하는 경제면은 한 40조 정도는 빌리는 거고요. 3% 성장하면은 60조 정도 빌리고 우리나라 대출 성장률 목표치가 얼마냐면은 작년에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장기적인 목표치 4%입니다. 이렇게 DSR 쓴 겁니다. DSR 정책 발표할 때 야, 가계 신용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장기 평균을 4%로 가자. 그게 연에 80조 빌려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조씩만 빌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안 빌려버리고 아예 상환을 해버려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세지 못한 건데 시장 전체가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은 다시 늘어나겠네요. 맞죠, 늘어나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벨로 늘어나겠어요? 정상적인 레벨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80조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월에 한 6, 7조씩 늘어야 되는데 가계대출 완화 정책은 썼지 않습니까? 내년 2023년부터 시행이어서 저는 이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그래 가계대출 얼마 늘어나 보자. 어쨌든 대출 완화 정책 썼으니까. 그래서 올해처럼 진짜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올해는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란 숫자여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약간 늘 것 같긴 한데 저 금액이 미세하다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게 안 보는 거고 사실 주식도 주시장 좋아지면은 신용잔고라 그래가지고 그쵸. 빚내서 주식을 사시거든요. 그게 주식시장 좋을 때일수록 신용잔고가 엄청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자산시장이 다 똑같아요. 대출이 결국 자산시장을 먹여 살리는 양분인데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가계신용이 주택시장의 양분이고 지금 그 양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본인이 타이밍 판단에 좀 되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출 데이터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데이터는 혹시 근데 어디서 뭐 그거 분기별로 되게 친절하게 금융감독원에서 그 월에 한 번씩 가계대출 통계 정확히 이렇게 딱 찍어서 월에 한 번씩 중순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월 중순 되면은 그 전달 거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은행권, 비은행권, 가계 신용이 가계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신용은 카드까지 나오니까 감독은 그 통계에서 안 나오지만은 뭐 신용이라고 해봐야 카드니까는 이제 일정 금액이고 대출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그래서 다들 빚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 자산이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폭락한 다음에 언젠가 다시 어쨌든 상승은 하잖아요. 네. 그럼 폭락한 그 시점에는 부동산 자산 뭘 사면 그 폭등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나요? 뭐 평수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지역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아파트,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다 자산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제 2017년 언론에 인터뷰할 때 네.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대형평을 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트렌드를 올라타는 게 중요한데 그 트렌드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소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10평 정도 되는데 대부분 선진국들 보면 16평 된다.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 1년에 0.5평씩 늘어나더라. 그래서 미리 그냥 큰 평수로 가 있으면 기다리면 된다. 우리 최저 주거 면적도 있는데 어쨌든 4.2평이란 최저 주거 면적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9평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아요. 근데 그 작년에 대형평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돈을 쓰고 싶은데 자기가 선호한다는 거는 큰 집 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대형평 가격이 너무나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형평에 뭐라 그럴까 가성비가 이제 지금은 좀 떨어져가지고 대형평 사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기 좀 어렵고 저는 대신에 만약에 이런 낙폭이 있고 부활을 한다면은 그냥 새 집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축 주택을 사라. 지역이라면. 오늘 이제 김 작가 나와가지고 알파이즈 오메가를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18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때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아니고 그 전에 시기죠. 아니요.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은 17년도 재건축 책이고 2018년은 뭐냐면은 제가 도시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자족 도시랑 비자족 도시를 나눠서 자족 도시가 좋다 해서 자족 도시 지역을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22년 버전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통근 통학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근 통학률은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통근 통학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도시에서 A로 통근 통학을 하기도 하죠. 뭐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600만 명이 움직이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 서울에만 직장을 다니시는 게 아니고 아니죠. 경기도로도 가시고 그죠? 성남에 있는 사람도 다 성남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통근 통학 통계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도시가 그 도시의 통근 통학자는 100명인데 외부에서 많이 와가지고 여기 한 통근 통학자 총수가 한 120명인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데 이런 데가 좋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두 군데가 있는데 유입되니까. 100명, 100명인데 한국은 통근 통학을 보니까 여기는 80명이고 여긴 12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명이 이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는 데가 거점 도시라는 말이 되거든요. 일자리가 많고 그러니까요. 예, 직장이 많고 이러니까 거점 도시인데 그래서 그 거점 도시 지역이 명구돼 있어요. 수도권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 거점 도시가 어딘지 직관적으로 알면서도 잘 모르시는데 일단 서울은 거점 도시입니다. 왜냐면은 서울에는 80만 명 이상의 추가 잉여 통근통학 인력이 경기도에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 한 600만 명 정도가 통근통학 하고 있는데 80만 명 이상이 유입이 되니까 서울이 진짜 전국에서 가장 큰 거점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수도권에서 어디냐면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화성시가 55만 명이 매일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5만 5천 명이 잉여로 화성으로 추가로 들어와요. 그 막 수원에서도 오시고 성남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화성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삼성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직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화성이 동탄을 포함해가지고 그 화성시라고 하면은 이제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회사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화성이 되게 거점 도시 중에 규모 면에서는 되게 큰 거점 도시 중에 하나고요. 성남시 역시 그 뭐라 그럴까 추가 통근 통학자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한 3만 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판교니 뭐니 하는 그런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평택 같은 데도 당연히 거점 도시죠. 이제 근데 그 평택의 생활권이 수도권 생활권인데 거점 도시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수요자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들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이제 그리고 전세가가 안정화됐을 때 그렇게 가격 전략을 잘 써볼 만한 지역이 이제 이런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과 성남과 평택. 평택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이제 서울 생활권 지역은 아니니까 네.